안녕하세요. 스위스로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NBA 오프닝 위크에 있었던 좀 한 주간을 돌아보고 얘기 못한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에피소드의 오디오 버전은 애플 팟캐스트에서 감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스위스로 검색해서 팔로우도 해주시고 피드백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스위스로 시작하겠습니다. NBA 오프닝 위크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빅터 웬바냐마입니다. 웬바냐마가 댈러스와의 개막전에서 역사적인 시즌 오프닝 게임을 했죠. 40득점, 15리바운드, 어시스트 1개, 스틸 1개, 블락 3개, 그리고 0개의 턴오버. 역사적으로 NBA에서 40득점, 15리바운드 이상을 트루 슈팅 퍼센트 70% 이상, 그리고 턴오버 없이 한 경기에서 달성한 선수들의 리스트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 리스트에 있는 선수들의 이름은 빅터 웬바냐마. 이게 끝입니다. 네. 이 기록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가 됐고요. 스탯상으로도 엄청난 게임을 했는데 경기를 보시면 그 임팩트는 더 큽니다. 웬바냐마가 단순히 스탯상으로 좋은 게임을 한 게 아니라 댈러스를 완전히 오펜스와 디펜스에서 전부 무력화시키면서 댈러스 선수들이 완전히 멘탈이 나갈 정도로 경기를 지배했거든요. 웬바냐마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레벨은 우리가 이전에는 본 적이 없고 오직 빅터 웬바냐마만 가능한 레벨의 플레이들입니다. 웬바냐마가 디펜스에서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수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죠. 지난 시즌에 웬바냐마가 블락을 총 176개 하면서 2위인 브룩 로페즈의 148개보다 28개를 더했거든요. 그리고 혹시 깜빡하셨을까봐 얘기하는데 지난 시즌에 웬바냐마가 혈전 문제로 46경기밖에 출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당 평균 3.8개의 블락이라는 어마어마한 진짜 본 적이 없는 수치로 리그에서 블락을 가장 많이 한 선수가 되었고, 이런 1차 스텝뿐만 아니라 팀 디펜스의 맥락에서 웬바냐마의 수비에서의 영향력은 더 드러나죠. 샌안토니오가 지난 시즌에 디펜시브 레이팅이 116점으로 리그에서 뒤에서 6번째, 리그 25위였습니다. 그런데 웬바냐마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눠보면은 웬바냐마가 플로어에 없었던 지난 시즌 2102분 동안 샌안토니오의 디펜시브 레이팅은 121.6점이었습니다. 리그 꼴찌의 디펜시브 레이팅인 유타의 119.4점보다 낮은 수치고, 그러니까 웬바냐마가 없는 샌안토니오는 리그 전체에서 가장 최악의 디펜스를 보여주는 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웬바냐마가 플로어에 있었던 1419분 동안 샌안토니오의 디펜시브 레이팅이 112점입니다. 112점이면 지난 시즌 리그 탑 10 안에 드는 디펜시브 레이팅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리그 최악의 디펜스 팀의 로스터에 빅터 웬바냐마를 하나 껴넣으면 리그 최악의 디펜스 팀에서 리그 탑 10 디펜스로 올라간다는 거죠. 한 명의 선수를 넣어서 이렇게 큰 스윙을 보여준 거는 저는 거의 웬바냐마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단순한 스탯이 아니라 경기를 보면은 이 영향력이 더 느껴집니다. 상대가 웬바냐마가 있으면 골 밑에서는 아예 슈팅을 시도도 안 하고 공을 돌리다가 포지션이 이상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고, 페인트에 있던 웬바냐마가 막 3점 라인으로 달려가서 클로즈아웃을 나가는데 저거 막을 수 있나? 리바운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웬비가 그거를 블락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상대가 그걸 의식하고 각도를 엄청 높게 슈팅을 하면서 미스를 한다거나, 이런 스탯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수비에서의 영향력도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리그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엄청난 존재력의 디펜더가 웬바냐마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댈러스와의 경기에서도 드러났죠. 이 다음에 댈러스 얘기도 조금 하겠지만, 댈러스가 루키 쿠퍼 플래그가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서 뛰는 결정을 하고 있는데, 쿠퍼 플래그의 강점 중 하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NBA 수준의 플로어 리드를 할 수 있고 적절한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쿠퍼 플래그가 데뷔 전에 만난 팀이 샌안토니오였고, 웬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패스가 된다거나 저기로 패스를 하면 찬스가 나야 되는데 웬비가 플로어를 다 커버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그도 그럴 것이, 첫 NBA 게임인데 상식적으로는 예상할 수가 없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디펜스를 웬바냐마가 보여주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작년에 신인왕 스테펀 캐슬이 쿠퍼 플래그 앞에서 진짜 경기 내내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서 엄청난 수비를 보여줬죠. 역시 제가 점점 더 좋아하게 되는 스테픈 캐슬입니다.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쿠퍼 플래그가 이 경기에서 루키로서는 너무 가혹한 상대를 만난 거죠. 그리고 웬바냐마가 공격에서 이번 시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게 있는데, 웬바냐마의 공격에서의 어프로치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웬바냐마가 샷 크리에이터, 특히 프리미터 플레이어 스타일로 본인의 게임을 디벨롭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프리미터에서 플레이하고 3점 슛도 많이 던지고 드리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웬바냐마가 완전 플레이 피니셔로서의 오펜스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경기 댈러스와의 경기에서도 뭐 PJ 워싱턴을 포스트에서 공략하고 아니면 뭐 올 디펜시브 팀 플레이어인 앤서니 데이비스를 상대로 포스트 무브를 하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막는데 몸으로 막 AD를 밀치고 덩크를 찍는다거나 웬바냐마가 이번 오프 시즌에 몸의 근육량을 늘리면서 힘도 더욱 세진 게 보이고 앤서니 데이비스, 데릭 라이블리 뭐 이런 빅맨들을 힘으로 막 찍어 누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제가 프리뷰 컨텐츠에서 AD가 지금 트레이닝 캠프에 체중이 불어서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AD를 몸으로 밀고 들어가거든요. 이번 오프 시즌에 하킴 올라주원하고 트레이닝을 하면서 포스트업과 푸더크 피니싱 이런 거를 엄청 훈련을 하고 지금 시즌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도 이제 웬비의 포커스를 아시겠죠. 이제 더 이상 프리미터에서 공격을 주로 하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골밑과 림 근처 가까운 데서 공격을 하는 완전 전혀 다른 마인드셋으로 시즌에 들어온 웬비예요. 이거를 저희가 아직 뭐 3경기밖에 안 되는 샘플 사이즈지만 달라진 점을 볼 수 있는 게 댈러스전 덩크 7개, 뉴올리언스전 7개 포함해서 지금 이번 시즌에 웬비가 총 17개의 덩크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당 평균 5.6개 정도 하는 건데 지난 시즌 경기당 평균 덩크 횟수가 1.9개로 경기당 2개가 안 됐는데 거의 3배 정도가 이미 이번 시즌에 늘었어요. 덩크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시즌 웬바냐마가 경기당 평균 8.8개의 3점을 던졌는데 지금 이번 시즌 웬바냐마 3경기 동안 3점 11개의 시도, 그러니까 3점이 경기당 평균 4개를 안 던지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은 특히 웬비가 3점을 많이 던져서 자신의 슈팅의 총 44%가 3점 슈팅이었어요. 그런데 올 시즌 지금 현재 10%만 3점을 던지고 있고, 그러면 웬바냐마가 득점을 어디서 하느냐? 바로 골밑이죠. 웬비의 데뷔 시즌 2023-24 시즌에는 림에서의 슈팅이 37%, 그 다음 시즌인 지난 시즌 24-25 시즌에는 림에서의 슈팅이 27%였는데 올 시즌은 림에서의 슈팅이 50%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3점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슛 프로파일에서 3점을 대폭 줄이고 점점 림 근처로 슈팅을 던지는 완전 샷 프로파일이 바뀐 이런 변화를 의도적으로 웬비가 추구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리그의 다른 팀들이 본다면 아주 무서운 변화입니다. 이미 신체 사이즈도 본 적이 없는 사이즈의 선수가 효율이 높은 림 근처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이를 하기 위한 푸더크나 힘과 뭐 터치나 스킬이 올라주원과의 워크아웃 이후에 훨씬 더 좋아진 것 같고, 그렇다고 웬비가 3점을 아예 버렸냐, 뭐 지난 시즌까지의 디벨롭이 전혀 뭐 소용이 없었냐, 그게 전혀 아니죠. 필요하다면 이 7피트 7인치의 선수가, 지금 키가 더 커서 7피트 7인치 정도가 웬바냐마의 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7피트 7인치의 선수가 외곽에서 드리블하면서 스텝백도 하고 이런 스킬로 3점까지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웬비가 그동안 디벨롭을 해온 거고, 원한다면 언제든 쓸 수 있는 거죠. 웬바냐마가 지금 완전히 오펜스에서 막기가 불가능한 플레이어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3게임 동안 아이솔레이션을 경기당 4번 이상 가져가고 있는 웬비인데 아이솔레이션 포지션당 1.25점을 득점을 하고 있고, 이 수치는 현재 리그에서 가장 높은 효율로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고요. 포스트업을 경기당 4.7번을 하는데 이 포스트업 포지션당 득점이 1.21점입니다. 이 기록은 야니스 안테토쿤보보다 높은 효율이에요. 뭐 아직 샘플 사이즈가 작지만 지금 시즌 초반에 웬바냐마가 보여주고 있는 오펜스에서의 모습은 거의 리그 최고의 플레이어의 오펜스 수준이고, 올 디펜시브 팀에 속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리그 최고 디펜더 중 한 명의 앤서니 데이비스를 웬바냐마가 가지고 놀듯이 마음껏 공략을 했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벤치에서 현타 온 듯이 너털 웃음을 짓거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웬바냐마가 가져다주는 여태껏 본 적이 없는 수비까지 더해지니까 이거는 다른 어떤 선수랑 비교가 불가능한, 이런 건 처음 본다 수준의 선수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거거든요. 웬바냐마가 댈러스전에서 댈러스의 7피트 선수인 데릭 라이블리의 슈팅을 그냥 아예 바닥에 꽂아버리는 배구 스파이크 같은 블락슛을 하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비하인드백 드리블에 이은 스텝백 3점 후 파울을 얻고 엔드원까지 불리는 이런 장면도 있었고요. 오늘 브루클린과의 경기에서도 골밑에서 슈팅을 2번 연속 블락을 하고 반대편으로 가서 3점을 꽂기도 하고요. 이런 수준의 공격과 수비에서의 모두 압도적으로 지배한 선수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수비에서는 상대가 어떻게 뚫어야 될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공격에서는 거의 막기가 불가능한 수준의 오펜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시즌 초반이고 샌안토니오가 강팀을 상대한 건 아니지만 웬바냐마가 건강하게 플레이한다면,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플레이를 계속 해준다면 당연히 MVP 후보는 물론 저는 이번 시즌에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라는 타이틀을 웬바냐마가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으로 웬비가 커리어를 다 끝마친다면 우리가 역대 진짜 본 적이 없는 수준의 플레이어의 커리어를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르브론이 고트냐 조던이 고트냐 논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거 많이 지금 즐겨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웸비가 커리어를 끝마치면은 그 논쟁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즌 시작 전에 컨텐더 티어 프리뷰를 했는데 여기에 제가 샌안토니오는 컨텐더 티어에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샌안토니오나 뭐 댈러스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왜 댈러스는 겨우 3티어냐 이런 것도 질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는 그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컨텐더 티어는 제가 시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기 위한 기반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즌 끝났을 때 그 티어가 될 거다라는 예상이 아니라 그 리스트가 정규 시즌 시작할 때 베이스고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알아가 보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합쳐서 누가 마지막에 6월에 레리 오브라이언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데 가장 가까운 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티어예요. 정규 시즌 순위가 이렇게 될 거다의 티어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그 프리뷰 마지막에도 얘기했는데 포틀랜드는 저는 이번 시즌에 꽤 다크호스 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포틀랜드가 시즌이 뭐 되게 잘 풀려가지고 서부에서 6위, 8위 아니면 뭐 5위까지도 한다. 이러면은 저는 뭐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이 티어에 놨던 미네소타 같은 팀보다 포틀랜드가 높은 순위를 차지할 리가 없다고 보는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포틀랜드가 6위를 하건 뭐 7위를 하건 5위를 하건 우승할 확률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포틀랜드는 아직 자신의 팀에 넘버원 플레이어가 없어요. 그게 뭐 샤프가 됐든 스콧 핸더슨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플레이오프에 가서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 루카 돈치치, 요키치 뭐 이런 선수들이랑 펀치를 교환하면서 싸울 선수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경험도 없는 팀이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들어가서 우승할 확률도 지극히 낮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 플레이인이나 플레이오프를 가도 포틀랜드는 우승은 아직 거리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댈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댈러스를 3티어에 넣었는데 그렇다고 이 티어에 있는 팀보다 댈러스가 정규 시즌 성적이 무조건 낮을 거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댈러스는 로스터가 두텁고 인사이드 수비가 강하고 그래서 정규 시즌 매첩이 조금 좋은 상대들을 다 잡고 운이 좀 따라준다면 정규 시즌도 저는 상위권에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3티어에 넣은 이유는 일단 요즘 농구 트렌드랑 맞지 않는 수비, 특히 수비에서 빅 라인업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플로어를 커버해야 되네. 그래서 요즘 수비에서 요구하는 빠른 프리미터 스피드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랑 맞지 않는다. 그리고 오펜스에서 공격을 이니시에이트할 선수가 없고 지금은 그게 쿠퍼 플래그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리 쿠퍼 플래그가 나이에 비해 스킬이 좋고 플로어 리딩도 좋은 선수지만 18살 선수가 리딩하는 팀이 저는 플레이오프에 가서 4번의 시리즈를 이길 수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댈러스는 오펜스에서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로스터 구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댈러스의 블루프린트는 카이리 어빙이라는 하프코트 샷 크리에이터가 오기 전까지 한 승률 50% 정도로 버티다가 카이리 어빙이 진짜 건강하게 2월이나 3월쯤 돌아와서 플레이오프를 진출한다면 그리고 그때 모습이 무섭다면 저는 진짜 무서운 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진짜 그게 이루어진다면 제 티어 리스트에서 올라가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만약이라는 가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3티어에 넣은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거쳐서 티어 리스트를 정한 건데 샌안토니오는 여기 없거든요. 웬바냐마가 지금 리그 탑10 플레이어로서 다른 팀의 뭐 요키치나 이런 선수들과 대결이 안 될 것 같느냐? 그건 아니고 저는 지난 시즌 끝난 후에 이미 웬바냐마가 탑10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샌안토니오는 그 요소는 가지고 있는데 컨텐더라고 생각을 안 했던 이유가 정규 시즌은 잘할 수 있어도 결국에 팀 로스터 전체적으로 슈팅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로스터가 핏이 지금 맞는 건가를 지금 이번 시즌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고 플레이오프에서 4번의 시리즈를 극복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팀이 플레이오프를 처음 가는데 처음 가는 플레이오프에서 우승하는 팀은 사실상 거의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본 거고 거기에다가 저는 샌안토니오는 이번 시즌은 첫 번째로는 웸비의 성장을 지켜보고 여기에 맞는 핏을 옥석을 가리는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지난 시즌 드래프트 2번 픽을 가져오게 되는 바람에 딜런 하퍼를 뽑게 되었거든요. 저는 샌안토니오가 미리 2번 픽을 가지게 될 걸 알았으면 디에런 팍스 트레이드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팍스, 딜런 하퍼, 스테폰 캐슬이라는 다운힐 가드 3명이 있게 되어서 이 3명의 핏이 의문이고 그래서 샌안토니오가 올 시즌 여기에서 이 핏을 해결을 하고 누구를 데려갈지를 선택하는 시즌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퍼가 이번 시즌 중반 정도까지 어느 정도 잘할 것 같고 핏이 좋으면 디에런 팍스를 트레이드로 보내는 시나리오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오늘 브루클린전에서도 딜런 하퍼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운힐, 골대로 돌파를 많이 하는 가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하퍼가 다이렉트 드라이브당 득점이 2점. 이게 리그에서 올 시즌 현재까지 두 번째로 가장 높은 효율의 드라이빙 게임을 한 거고, 블로우 바이, 그러니까 하퍼가 상대 수비를 제치고 들어가는 게 이게 40%나 되었고요. 딜런 하퍼가 이번 게임에서 페인트 터치를 할 때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득점이 1.8점을 보여줬어요. 딜런 하퍼가 이런 식으로 올 시즌 게임을 한다면 아마 박스가 트레이드로 나가서 다른 형태의 자원을 데리고 오는 게 샌안토니오한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어쨌든 이런 이유로 저는 일단은 컨텐더 티어에 넣지는 않았는데, 웬바냐마가 지금 리그 최고의 플레이어로 완전히 시즌을 압도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고, 웬비는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스타일이라서 프론트 오피스에 이미 지난 시즌부터 압박을 주고 있었거든요. 웬비는 계속해서 플레이오프로 가는 컨텐더 팀을 만들어 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어쩌면 샌안토니오의 타임라인을 완전히 앞당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즌 중반에 박스랑 라우리 마카넨 트레이드를 해서 어느 정도 슈팅과 스페이싱이 해결되고 로스터의 핏이 좋아진다면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컨텐딩 윈도우는 바로 지금 시작이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샌안토니오의 티어는 바로 올라갈 것 같고, 지금 샌안토니오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리그의 다른 팀들한테는 아주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팀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무장이 잘 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게, 댈러스전에서 샌안토니오가 작전 타임 때 이미 20점을 앞서고 있는 샌안토니오가 미치 존스 감독이 작전 타임 때 말하는 모습이 중계되었는데 이거 보셨나요? 제가 이거 자막 달아서 넣어드릴게요. Possession by possession. Dismantle them in the half court. Play fast. Get back. Do it again. Be disciplined to like and embrace the boring. The mundane. Stops, rebounds, fundamental. Discipline, physical, rebound, transition, pace, fundamental. Again and again. 보시니까 알겠죠? 지금 이 팀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지. 특히 embrace the boring 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거를 직역하면 지루한 것들을 끌어안아라, 지루한 것들을 즐겨라, 이런 건데, 스크린, 박스아웃, 리바운딩, 수비 로테이션 제대로 하는 거, 수비에서 핸즈업, 스크린하고 롤을 할 때 모든 액션을 되게 빠르게 하는 것, 커딘을 열심히 하는 것, 트랜지션 공격을 빨리 날리고 백코트를 전력 질주로 하는 것, 이런 가장 일반적이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즐기고 지배하는 팀이 되어야 된다. 상대를 디스멘틀 하라고 하잖아요. 디스멘틀이 분해하다, 해체하다인데, 그래서 이런 완전히 철저히 무너뜨리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을 20점 앞선 샌안토니오 감독이 팀에게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게 코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샌안토니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샌안토니오의 이번 시즌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다음 얘기할 팀은 뉴욕 닉스입니다. 제가 시즌 컨텐더 프리뷰에서 뉴욕 닉스의 이번 시즌의 키포인트를 말씀드렸죠. 바로 오펜스가 얼마만큼 제일런 브런슨 볼에 의지하는 것을 줄이고 좀 더 볼과 플레이어 무브먼트 위주로 뉴욕이 가진 오펜스에서의 실링을 잠금 해제할 것인가, 그리고 얼만큼 벤치 로스터를 잘 기용하면서 주전들의 출전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뉴욕 닉스의 로스터가 가진 공격에서의 재능에 비해서 지금 너무 제일런 브런슨 위주의 공격만 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까지 리그에서 드리블을 가장 많이 한 선수가 지난해 제일런 브런슨이었고, 뉴욕 닉스가 공격에서 재능이 있는 선수들을 그냥 세워놓고 브론슨이 아이솔레이션 하는 걸 지켜봐야 됐고, 이런 오펜스로는 뉴욕 닉스의 공격에서의 실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죠. 그런 이유로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올해 뉴욕 닉스에 부임을 했고, 역시 아직 3경기뿐이지만 마이크 브라운 감독의 모션 오펜스가 영향을 보여준 것 같죠. 제가 좀 스탯과 영상으로 달라진 뉴욕 닉스의 모션 오펜스, 그리고 특히 제일런 브론슨의 손에서 공을 떼어내어주는 오펜스에 대한 내용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제일런 브론슨 지난해 게임당 평균 캐치앤슈팅 1.9개, 현재 3경기,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3개를 하고 있고, 특히 클리브랜드와의 개막전에서는 제일런 브론슨이 캐치앤슈 3점을 7개를 던졌거든요. 제일런 브론슨의 뉴욕 닉스 커리어 사상 가장 많은 한 경기 캐치앤슈팅 개수입니다. 지난 시즌 제일런 브론슨이 볼 터치당 평균 6.06초 동안 6.04번의 드리블을 했는데, 이번 시즌은 터치당 4.7초 동안 4.26번의 드리블만 하는 터치 시간과 드리블 횟수가 줄어들었고요. 지난해 볼터치 시간이 6초 이상일 때 던진 슈팅이 8.4개로 리그에서 4번째로 가장 볼을 길게 터치하면서 슈팅을 던졌던 브론슨이 올해는 볼터치 시간이 6초 이상일 때 던진 게 5.3개로 줄었습니다. 또 풀업 슈팅이 지난해 경기당 평균 9개였는데 올해는 6개가 되었어요. 즉 브론슨이 공도 더 적게 터치하고 터치 시간도 짧고 풀업 슈팅도 줄면서 캐치앤 슈팅이 늘고, 특히 개막전인 클리브랜드 전에서는 브론슨이 스스로 만들어서 던진 슈팅이
전체 브론슨의 슈팅 중 56%만을 차지하면서 브론슨이 뉴욕 닉스에서 플레이한 게임 중 스스로 만든 슈팅의 비중이 가장 적은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은 볼과 플레이어 무브먼트를 강조하는 마이크 브라운 감독의 농구가 뉴욕 닉스에 적용이 되면서 지난 시즌 경기당 패스 횟수가 281개로 리그 18위였던 뉴욕 닉스가 지금 경기당 291개로 패스가 조금 늘었고 리그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뉴욕 닉스가 경기당 캐치앤슈팅을 36개를 던지면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캐치앤슛 기회를 만들어내는 팀이 되었어요. 뉴욕 닉스 공격을 보면은 제일런 브론슨이 오프볼로 시작을 하는 포지션이 많아졌고 여기서 보듯이 카렌서니 타운스에게 패스를 한 후 컷인을 하고 나서 다시 슈팅이 가능한 빅맨인 카렌서니 타운스에게 3점 캐치앤슛 찬스를 주는 것과 같이 모션 오펜스가 뉴욕 공격에 이식되고 있고 브론슨이 플로어에 없을 때도 이러한 모션 오펜스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엘보우 위치에서 카렌서니 타운스가 공을 잡고 오지 아누노비를 위한 오프볼 스크린을 2명이 연속으로 서는 스태거 스크린을 걸어주는데요. 이 플레이는 오지 아누노비가 먼저 첫 번째 스크린만 받고 두 번째 스크리너의 사이로 들어가는 플레이입니다. 이 플레이를 통해서 골밑 득점을 하고요. 바로 다음 포지션에서 똑같은 플레이를 합니다. 방금 전 당했던 보스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스위칭을 통해서 오지 아누노비의 컷을 막지만 곧바로 아누노비가 반대편 코너로 나가는 엑시트 스크린을 받고 코너 3점을 넣습니다. 이 모든 게 선수들의 슈팅과 패싱과 드리블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고 제일런 브론슨이 해야 될 때 해줄 수 있는 농구를 위한 셋업이라는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 시즌 클리브랜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도노반 미첼의 공격에서의 쓰임이 달라진 거죠. 데리우스 갈랜드가 경기를 리딩하고 에반 모블리의 터치도 늘면서 도노반 미첼의 공격에서의 부담을 줄여주고 3쿼터까지는 도노반 미첼이 온볼 포지션에서 공격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공격을 하다가 클러치 상황에서 중요할 때 이제 도노반 미첼이 좀 더 체력이 많은 상태에서 더 몰아칠 수 있었기 때문에 클리브랜드의 공격이 무서워진 거거든요. 뉴욕 닉스도 올해 이런 모션 오펜스를 통해서 팀 전체적으로 오펜스에 가담한 형태를 보여주다가 이제 마지막에 중요할 때 제일런 브론슨이 온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저는 이게 되게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가져온 변화가 뉴욕에는 더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제가 뉴욕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마이애미 히트와 경기에서 졌죠. 특히 저는 마이애미 히트의 이 트랜지션에 너무 많이 당한 것 같은데 마이애미 히트가 이번 시즌 좀 재밌는 게 있긴 하거든요. 지금 마이애미 히트가 픽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크린을 서는 걸 저희가 픽이라고 하는데 이 픽의 경기당 횟수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지금 이미 지난 시즌에 가장 적은 픽을 보여준 경기보다 지금 마이애미 히트의 3개의 경기가 모두 다 픽을 더 적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마치 지난 시즌 멤피스의 오펜스처럼 스크린을 적게 서고 있거든요. 에릭 스포스트라 감독이 이번 시즌에는 또 어떤 미친 전술을 들고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이애미가 눈여겨봐야 할 오펜스에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을 패스하고 받으면서 바로 스피드를 이용해서 앞에 상대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킥아웃 게임을 하는 형식으로 스크린, 픽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 마이애미 또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는 또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스위치설 팟캐스트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